안녕하세요. 손쌤의 온앤오프의 손쌤입니다. 오늘은 초등 임용 2차 가이드 수업 실현편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현재 초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부산 임용을 총 4회를 보았습니다.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1차 성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룰 2차에 관해서는 자신 있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4년 연속 평균이 98점, 그리고 최고점은 99.9점입니다. 오늘 다룰 수업 시연회 같은 경우에는 4년 연속의 감점의 합이 0.2점입니다. 이 정도면 믿을 수 있으시겠죠? 다음은 임용의 트렌드입니다. 21년도 시험을 기준으로 수업 시연의 형태가 매우 변화했습니다. 21년도 이전에는 수업 구상과 수업 실현이 모두 평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업 실현의 조건이 자세하지 않아서 강론의 내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을 구상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강론을 잘 모르는 경우에는 수업의 목적에 맞지 않는 수업을 하거나 또는 차시가 꼬여서 면접관들에게 시작부터 안 좋은 인상, 의문점을 가지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21년도 이후에 임용 수업 실현의 키워드는 명확성입니다. 기존 수업 실현의 형태는 면접관 또한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실제 많은 면접관들에게 물어본 결과 자신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생각해서 동그라미를 한 반면에 다른 면접관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감점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가장 높은 직급의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마 조금 명확성과 채점의 기준이 불명확한 이유로 수업의 트렌드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바뀐 수업 실현의 트렌드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명확성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매우 상세화되었고 활동지, 즉 활동 자료가 세부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업을 구상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수업 실현 능력을 평가하는 부분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건 또한 수업을 구상하기 위한 조건으로 바뀌었죠. 과거에는 문제 상황이라든지 피드백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서 평가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는 단순히 수업 내용과 관련된 조건이 대다수라서 채점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따라서 감점을 받지 않는 수업을 하다 보면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 구성은 재구성하기보다는 제공되는 수업 조건, 즉 활동 자료의 순서에 따라서 시연을 하면 됩니다. 활동 1부터 끝까지 시간 배분만 잘하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앞서 말한 것처럼 무리하게 수업을 재구성하기보다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수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흐름으로는 모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모형에 관한 조건은 최근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자료를 보거나 이런 조건들을 잘 살펴보면은 모형과 관련된 내용이 정말 많습니다. 따라서 각 모형들의 세부 발문들을 조금 외운다면 실제 수업할 때 조금 어려움이 없이 발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자면 첫째, 조건의 명확화, 둘째, 수업 구성의 완화, 셋째, 수업 모형의 사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수업 환경 확인입니다. 스터디를 하며 연습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실제와 비슷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대부분은 잘못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임용 경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책과 현장이 매우 달라서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당황스러웠는지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 교실 크기입니다. 아는 선배의 교실에서 연습을 할 때 연습하는 공간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반 교실처럼 이렇게 3분단의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 면접 현장과 매우 달라 조금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면에는 교탁, 후면에는 면접관들이 앉을 수 있는 책상 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크기는 생각보다 매우 작습니다. 크기는 영상과 같이 가로와 세로가 약 책상 4개를 붙여놓은 넓이와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봤었을 때 넓이가 약 이 정도 크기가 됩니다. 생각보다 크기는 매우 작기 때문에 초스 때 저도 피드백을 하려고 앉았더니 면접관 책상 앞이라서 매우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계와 교탁입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시계의 위치였습니다. 책에는 시계가 왼쪽에 있으니 교탁을 기준으로 왼쪽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교탁을 기준으로 정면에서 좀 더 많이 측면을 봐서 약 한 9시 10분 정도의 시계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옆에 있어 보기 어려우니 처음부터 연습을 통해 시간을 보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교탁입니다. 현재 교실에는 교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태블릿 PC 보관함으로 대체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탁의 높이는 성인 남성 기준으로 배보다 살짝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약간의 가림막이 있어 여기에 충분히 구상지를 놔두고 수업 실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면접관입니다. 면접관은 보통 5명이 들어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들의 위치입니다. 주로 중앙에 교장 선생님이 앉으시고 교장 선생님을 좌우로 교감 선생님이나 교무부장님 정도의 직위를 가진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끝에는 일반 부장 교사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업 실현 번호입니다. 우리는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번호를 추첨하게 되는데요. 이 번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결론을 내리고 보면 무조건적으로 앞번호가 좋습니다. 본인은 4번의 시험 동안에 1번, 그리고 맨 뒷번호인 23번, 그리고 5번, 18번을 뽑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한 가장 이상적인 번호는 5번 안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뽑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뽑기를 할 때 아마 감독관님께서 어떤 특정 방향부터 뽑는 것을 할 것입니다. 이때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앞 순서로 뽑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뽑기를 접어서 넣고 섞는다 하더라도 이게 수학처럼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확률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위쪽에 무조건적으로 앞번호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왼쪽부터 뽑았으면은 둘째 날에는 오른쪽부터 뽑자라고 주장을 하거나 어떻게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뽑을 수 있도록 조금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기본적인 팁입니다. 첫째, 구상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종이는 A4 크기를 반으로 접은 크기의 사이즈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정도로 접어서 손에 들고 다니며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종이를 접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A4 크기의 종이인데요. 실제로 갔었을 때 종이를 받아보면 약 D4 정도의 사이즈의 크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 그러면 종이를 접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는 저는 들고 다니며 수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손이나 이런 것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싶을 때 이런 것을 사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들고 다니면 개인적으로 수업을 그렇게 잘하는 느낌은 들지 않아서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면접관한테 물어봤었을 때는 종이를 들고 다니나 안 들고 다니나 그게 크게 굳이 상관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종이를 접지 않느냐? 첫 번째 이유로는 크기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게 적어놓고 구상지 위에서 조건을 확인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건이 있는 부분에는 쓰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조건이 활동지 내용을 착실하게 하면 채워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활동지 부분에는 키워드를 씁니다.
저는 이렇게 작년 걸 보면 비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워드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 키워드에는 별표 동그라미를 쳐서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발문을 세세하게 쓰기보다는 수업의 흐름을 짜야 합니다. 발문은 활동지만 보고도 수업을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남는 시간에는 이렇게 피드백이라든지 또는 연결 멘트를 어떻게 이어주면 좋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정입니다. 표정은 매우 중요하죠. 표정이 이 면접관 분위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오면은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되는 순간에도 어느 정도 미소를 머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미소란 웃거나 이런 미소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이면 약간 빙구 같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살짝의 미소, 이 정도 미소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긴장이 되더라도 미소를 머금는다면 실제 면접관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이 사람이 긴장을 했지만은 애를 쓰는구나, 애를 써서 조금 더 열심히 들어줘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소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자세. 여기서 단정한 자세 매우 중요하죠. 이 정도만 서 있어도 충분히 단정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어디서 도대체 이런 소문이 돌아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자세를 할 때 이렇게 공수 자세로 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퍼뜨린 안 좋은 습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때 보입니까? 편안해 보입니까? 보는 여러분들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만 단정하면 되냐면 이렇게 짭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건들건들 거리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이 정도만 아니면 됩니다. 가볍게 편안하게 일자 차렷 자세에서 팔만 가볍게 툭 내려놓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정도의 자세면 충분하니 너무 긴장된 자세를 하면 면접관들도 다들 긴장되고 또 여러분들도 아마 긴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톤과 어조입니다. 먼저 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자 시청자분들에게 해당하는 점은 아닙니다. 이건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어떤 실수를 하냐면 목소리 톤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원래는 목소리 톤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원래는 이 정도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목소리를 하면은 웅얼웅얼 거린다고 들리기도 하고 정확하게 귀에 꽂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톤 정도를 올려서 그리고 적당한 크기로 조금 더 키워서 말해준다면 포인트, 조건문을 할 때 조건이 귀에 팍팍 꽂히게 됩니다. 그래서 한 톤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제가 수업하는 측면에서 좀 칭찬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인데 바로 어조입니다. 이 어조는 수업을 잘한다 그리고 집중이 잘 된다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조건문을 여러분의 조건을 채워줄 때 가장 포인트가 되게 사람들 면접관의 귀에 탁탁 박아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키포인트는 고저강약입니다. 고저강약을 살려서 말을 하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나 또는 조건이 채워져야 되는 부분에서 귀에 쏙쏙 꼽히게 됩니다. 예시로 부산은 여러 가지 정점이 있다. 어디 가든 바다가 보이고 예쁜 카페가 많지. 그런데 운전하기는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부산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 어딜 가든 바다가 보이고 그리고 예쁜 카페도 많지. 그런데 운전하기는 조금 힘들어. 자, 이걸 들었었을 때 물론 후자는 조금 과하게 좀 설명한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것이 들을 때 조금 더 집중되고 재밌게 들립니까? 전자보다 당연히 후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조금 다이나믹하게 다양한 고저 강약을 살려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이런 조건문을 채울 때 점수를 얻기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장에 이런 고저 강약을 살려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조금
들뜨게 되고 수업 자체에 집중력이 떨어지게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위치와 동선입니다. 위치는 교탁을 이용합시다. 이처럼 교탁은 여러분들의 하체를 가려줄 수 있는 완벽한 도구입니다. 여러분들의 긴장된 하체를 보여줄 필요가 있나요? 네, 하체를 가릴 수 있는 중앙 교탁에 서서 한다면 오히려 안정감이 들고 보는 면접관 또한 긴장이 덜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동선입니다. 대부분의 발문은 앞서 말한 것처럼 중앙 교탁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교탁에 종이를 올려놓고 읽을 수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면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집중이 안 되고, 실제 수업할 때도 이런 장면은 굳이 좋지 않은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동하면서 말하는 부분은 주로 이 전자칠판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전자칠판입니다. 전자칠판. 이제 옛날 분필칠판 없어요. 물론 우리 학교는 올해 들어왔지만 이제 없습니다. 전자칠판을 사용하십시오. 전자칠판을 보여줘야 할 때는 이동 후에 말을 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전자칠판 한번 살펴볼까요? 전자칠판 잘 보이나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전자칠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보다 깔끔하게 이동 후 발문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동선입니다. 이 동선에는 앞에서 하는 동선뿐만 아니라 수업 실험 과정 안에서도 동선이 있겠죠. 저는 먼저 순회 지도를 할 때 처음에는 좌측부터 진행합니다. 좌측부터 진행하고 이후에는 다음 또 순회 지도를 할 때는 우측으로 이동해서 순회 지도를 합니다. 그런데 동선 이용 시에 사람들이 많이 왈가왈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등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완전 헛소리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처음에는 제가 등을 돌리지 않고 순회 지도를 하며 피드백을 한 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등을 돌리고 순회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더 자연스러운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등을 돌리지 않고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이 있고, 이번 등을 돌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자연스럽습니까? 아마 후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자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즉 등을 돌리지 않고 지도를 하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안전입니다. 뒤로 걷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넘어지는 순간에 뒤에 내용 싹 다 까먹습니다. 안 다치고 안 넘어져야 여러분들 수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그냥 등 돌려도 됩니다. 등 돌리지 말라는 선배의 말은 헛소리입니다. 자, 다음은 시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선이 자연스러우면 수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접관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면접관을 보게 된다면 100% 멘트 까먹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카메라를 바라보고 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바라보니까 준비했던 멘트들이 다 까먹게 됩니다. 따라서 주 시선과 그리고 부시선을 나누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접관을 보면 안 되는 이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을 보면 안 되는 이유는 영상과 함께 살펴봅시다. 여러분, 갑자기 클로즈업 영상이라서 좀 당황스럽죠? 지금 여러분들은 면접관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찍은 면접관의 시선의 높이의 카메라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는 교탁이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시선을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되지만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업 면접관을 계속 바라보면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면접관을 계속 바라보면서 오늘은 우리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아, 그렇게 생각했군요. 누구? 아, 그랬습니까? 아무리 표정이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긴장될 거고,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보고 있어도 부담스러운데 실제로 보는 면접관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여러분들 제발 면접관 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시선을 어디를 봐야 될까요?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 우, 뒤, 앞 이렇게 공간이 느껴지게 시선을 이동합니다. 굳이 면접관을 봐야겠다. 면접관 쪽 뒤쪽을 봐야겠다 하면 면접관을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배를 보세요. 차라리 배를 보는 게 긴장이 덜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연습하는 환경과 매우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연습할 때는 되게 웃으면서 좀 즐거운 분위기로 할 건데 실제 거기 가면 화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꼭 1년에 한 명씩은 화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화가 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접관 수칙상 절대로 어떤 표정을 보이면 안 돼서 정색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보면 또 웃어주시고 좀 밝은 미소를 가져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최대한 어필을 하세요. 보여줄 거면. 굳이 봐야겠다면 웃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리고 이때 볼 때는 조건이 들어가 있는 멘트를 딱 칠 때, 이 중요한 멘트를 칠 때는 면접관을 딱 보세요. 그 이후에는 면접관을 보지 않습니다. 다음은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여러분들 진짜 어렵죠?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항상 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는 거의 좋아요밖에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좋아요라는 거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그것들의 예시들을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상호작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존의 기출 문제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조건에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겠지만은 상호작용을 하는 듯하게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는 듯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시선과 몸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게 상호작용하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첫 번째 피드백, 즉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할 때는 무조건 교탁 앞에 친구를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저희 반으로 치면은 보민이 어떻습니까? 시선과 몸이 먼저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선과 몸이 가야 상호작용을 하는 느낌이 납니다. 지원이 이런 느낌도 있고, 또 멀리 있으면 몸을 세워서 누구? 시연이?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모든 대답을 다 질문을 하고 답을 들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을 정말 많이 써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많이 했다 치기입니다. 뭐냐? 자, 뭐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와,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 주었네.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어 줬으니까 다 같이 얘기해 볼까? 그치. 이런 식으로 다 같이 한 번에 발표를 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구? 그랬구나, 뭐 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다 같이 한 번에 듣고 넘어갑시다. 쉬운 대답일수록 빠르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피드백도 좋습니다. 비언어적 피드백, 음성 그냥 이런 어떤 특별한 중요한 멘트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와, 이것도 됩니다. 오히려 면접관들이 좋아하십니다. 왜? 다르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늘 하던 맞아요, 좋아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언어적 피드백이 더 효과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지척을 하거나 박수, 와 이런 것도 좋은 피드백입니다. 단순하지만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한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면 조금 더 살아있는 수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교실 배치입니다. 교실 배치를 정하고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3분단, 그 4명씩 6모둠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세요. 단순하게 가세요. 대부분 막 사람들이 뭐 무슨 협력 모듬, 뭐 인성 모듬 이렇게 정할 건데 다 까먹습니다. 실제 들어가면.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1, 2, 3, 4, 5 모듬, 5, 6 모듬 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설정을 하면 됩니다. 짝! 학생 이름들 여러분들 뭐 해봤자 실습 정도니까 실습 정도의 경험밖에 없으니까 학생들의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친구, 가족 이름들 다 때려 넣으세요. 저는 짝을 어떻게 설정했냐면 짝은 학교 때 커플들을 다 대충 이름을 붙여 넣었습니다. 뭐 그게 헤어지든 말든 제 상관 아니니까 일단 커플로 설정해 놓으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짝을 미리 설정해 놓고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진하나 뭐 특수아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건이 잘 안 나오지만은 부진화와 특수아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무조건 앞에 여기 1모듬의 제 앞자리 여기에 자리에 설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름은 저의 친형 이름을 넣어 놓습니다. 이상하게 잘 안 까먹게 되더라고요. 부진화는 친형 뭐 이런 식으로 외우니까 잘 외워져서 무조건 이 자리에 좀 외우기 쉽고 좀 편한 사람을 이름을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시간 조율과 관련된 팁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간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시간과 관련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곤 했었습니다. 물론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도 있고 시간이 많이 남는 선생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시간이 남는 선생님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한다고 점수를 더 주는 게 아니라 100점에서 깎아 나가는 형식의 시험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두 상황에 따라서 줄 수 있는 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남는 경우입니다. 축복받은 경우죠. 이럴 때는 첫째, 학습 목표를 중간중간에 짚습니다. 나 이거 하고 있어, 이 학습 목표 이루려고 하고 있어 하듯이 돌아와서 칠판에서 찝어주면서 학습 목표를 잡아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 결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교사의 발문으로, 교사의 말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하지만은 이러기보다는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척 하면서 이제 활동을 정리하고 결과를 정리하면 시간을 충분히 늘릴 수가 있습니다. 주요 성질이나 관찰 결과, 그 다음에 토론 결과, 토의 결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시간을 최대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잘 봐가면서 정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시간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저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했는데요. 첫째, 말을 빠르게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이 정도 속도로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 면접관님들은 아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 속도로 충분히 말해도 괜찮습니다. 저도 실제 이 시험 때, 수업 실험 때 이 정도 속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점 전혀 없었고요. 말 빠르게 해도 됩니다. 완전 속사포로 말하는 것이 아닌 이상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이 정도의 속도로 말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둘째, 제가 가장 효과를 봤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앞쪽의 활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도 수업을 하는데 빌드업 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앞쪽을 좀 무겁게 해서 잘 쌓아놓은 다음에 활동을 한 것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현직에 있는 교사로서 수업을 할 때의 모습이지 수업 실연의 모습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수업 실연에서는 무조건 앞을 간단하게 줄이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줄이고 활동 2, 활동 3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시간이 남으면 앞서 말한 팁으로 정리를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셋째, 이거는 통할 때도 있고 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제한 시간이 끝난 경우에는 대부분 바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듯 딱 하고 하고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한 문장 정도는 더 수업을 해도 됩니다. 저 본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시험 수학 시험이었던 걸로 수업 시련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맨 마지막 조건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추가 자료를 준다라던가 아니면 어떠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활동을 하기 직전에 시간이 부족하고 앞에 설명해 놨는데 이제 활동 못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딱 종이 울리고 저는 한마디를 딱 더 했습니다. 종이 쳤네. 좀 전에 문제 틀린 학생들은 쉬는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해보자 라고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감점이 적었죠. 그래서 제가 4년 감점의 합이 0.2점인 이유가 여기서 0.2점이 깎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정도도 어떻게 좀 좋게 보고 했다라고 통과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정도는 괜찮으니 바로 멈추지 말고 이야기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순회 지도와 관련된 팁입니다. 순회 지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건에 있는 것만 해라입니다. 사실 시간이 남으면 다양한 것을 해도 좋습니다. 저는 루틴처럼 일정한 이런 지도를 하긴 했었으나 그러지 말고 그냥 조건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로 지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가서 한번 쓱 보고 끄덕거리는 정도? 이 정도도 충분한 피드백이 됩니다. 꼭 앉아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물론 말을 할 때는 앉아서 학생의 눈을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순회 지도할 때 그냥 바로 털썩털썩 앉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와서 누구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거 정말 별로입니다. 느낌이 안 살잖아요. 와서 보고 아하 도와줄까 뭐 어떻게 할까 이거 어때 이렇게 한번 이때 앉아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끄덕이나 엄지척 와 좋았어 이것도 충분한 지도화 되니 괜찮습니다. 다음은 순회 지도와 관련된 세부적인 팁입니다. 이건 사실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은 제가 하는 걸 한다면 조금 더 리얼한 수업, 조금 더 부드럽고 수업을 잘하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수업 방법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넘겨서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순회 지도와 관련된 팁입니다. 첫째, 지도 시작 시 문제 조건이 있다면 교탁 바로 앞에 문제 학생 또는 부진아가 있다고 가정하고 바로 가야겠죠. 특수 전담사를 사용하는 멘트들을 사용하면 좋겠죠. 예를 들어 특수 선생님과 특수 전담사님과 함께 뭐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로 1모듬으로 이동을 합니다. 저는 항상 여기에 1모듬이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1모듬을 할 때에는 바로 이 활동 시작과 관련된 피드백을 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무엇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죠? 그렇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면서 모두만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이 정도의 시작 피드백을 주는 게 좋겠죠. 이러면 모든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거구나 하고 시간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일어나서 자연스럽게 걷고 이모듬에게 갑니다. 이모듬에게는 간단하게 보고 웃으며 끄덕끄덕 이 정도 피드백만 주고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바로 여기 있는 4모듬으로 이동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면접관의 바로 앞이죠. 이 면접관 앞에서는 인상을 줘야 됩니다. 딱 얘는 좀 괜찮구나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최고의 피드백을 줍니다. 여기서 조건을 채우는 멘트를 쓰십시오. 여기서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에 이런 어떤 피드백을 주어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피드백을 주는 것입니다. 왜? 면접관들이 나 조건을 했어요 라고 확실히 각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조건이 없을 때에는 저는 여기서 보통 반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주로 지원이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끝까지 다 했네. 끝까지 다 한 지원이도, 그리고 지원을 기다려준 우리 4모듬 친구들도 선생님이 모두 칭찬해. 이 정도만 해도 이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좀 센 피드백을 준다면 다음 6모듬으로 가서 여기서도 좀 면접관 앞이죠. 약간 오버액션 합니다. 와, 진짜 좋았어.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면접관에게 등 보이고 이동해서 여기 끝에 있는 5모듬으로 가십시오. 5모듬은 이제 활동이 거의 끝났을 시간이겠죠.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면 당연히 마무리 피드백을 줘야겠죠. 예를 들어 5모듬은 벌써 활동을 다 했네. 그러면 다른 모듬이 활동하는 동안에 땡땡을 다시 읽어볼까? 실험 결과를 모듬원들과 함께 이야기해볼까? 이게 맞는지 친구들끼리 서로 확인해볼까? 이런 정도의 피드백을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미 활동이 다 끝나고 추가적인 활동 제공을 했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시간과 공간의 흐름이 잘 느껴지죠? 1모듬, 2모듬, 3모듬, 4모듬, 5모듬, 6모듬. 공간의 흐름과 시작과 중간, 끝. 이 활동의 흐름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과목별로 시작 멘트를 정하는 게 좋습니다. 구어 같은 경우에 시나 이런 이야기 읽기 등의 서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주로 마음이 따뜻한 3반,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구어 수업 시작해 볼까요? 이런 식의 말이나 또는 표현의 경우에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3반, 오늘도 적극적으로 함께 국어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등의 말을 시작했었습니다. 과학과 사회 같은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3반, 수업 시작하기 전에 과학의 경우에는 5분 안전송 잘 들었나요? 오늘도 안전하게 과학 수업 시작해 봅시다 라고 하거나, 사회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3반, 오늘도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사회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라는 멘트를 주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수학의 같은 경우에는 호기심이 넘치는 3반, 오늘도 즐겁게 수학 수업 시작해 봅시다 등의 멘트를 사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이런 발문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교실의 분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반은 원래 따뜻한 마음이 있고 이런 표현을 잘하는 반이고 표현력, 호기심, 탐구력 이런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반이다 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뒷번호를 받았을 때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얘들아, 점심 잘 먹었니? 우리 이제 몇 교시 안 남았으니까 5교시 힘내서 수업 시작해 봅시다. 이런 멘트들을 사용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번호를 받았을 때 면접관들이 방금 했던 멘트를 하니까 확 졸려하다가 확 긴장하고 저의 수업을 집중해서 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하면 이제 면접관들끼리 이렇게 조용히 소근소근 약간 웃으면서 대화하는 걸 보니 이 면접이나 이 수업 실험 분위기가 훨씬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면접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배고프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분위기를 확 끌어주는 멘트를 쓰면 좋습니다. 다음은 동기유발부터 학습 목표 제시, 학습활동 안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수업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빨리 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한 것 같이 이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끌게 된다면 실제로 해야 되는 수업 활동 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짧고 간결하게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먼저 동기유발 부분입니다. 동기유발 같은 경우에는 전차시 내용을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차시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대충 어떻게든 직접적으로 멘트를 치지 않지만은 했다라는 느낌으로 넘어간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시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반에 시연이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일기에 선생님이 일기에 써준 거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주었습니다. 우리 반에 사용하지 않는다 하더라면 가상의 인물을 잡아줘도 괜찮습니다. 저는 전차시가 잘 안 나와 있다면 이런 방법을 주로 사용하곤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도와준 깨비가 너무 고맙다고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더라. 그런데 깨비가 아직도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다고 합니다. 우리 깨비가 무엇이 궁금한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이 정도의 방법으로 동기유발을 썼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말한 후에 이동,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절도 있는 움직임이 좀 더 보기 좋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다음은 학습 목표 제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 좀 더 면접관들에게 확실하게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주로 저는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교탁으로 와서 어떤 상황입니까? 이후에 리액션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습니까? 이후에는 그러면 오늘 어떤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는 그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공부를 해보면 좋겠습니까? 이 발문을 통해서 학습 목표를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학습 목표를 다룰 때 여러분들 손 중요합니다. 대부분 저도 그랬지만 손을 사용할 때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오늘 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이런 식으로 사용했는데 안 좋아요. 그냥 깔끔하게 끊어주세요. 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이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저는 한번 찝고 주요 키워드에 동그라미 표시, 그 다음에 한 번 더 찝고로 끝냅니다. 훨씬 더 깔끔하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비의 성질을 알아봅시다. 훨씬 깔끔하죠? 다음은 학습활동 안내 부분입니다. 조건에서 많이 나오지 않지만은 가끔 이 부분이 나오긴 합니다. 본인도 실제 수업 때 정말 싫어하는 스타일의 수업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구식이기 때문이죠. 2000년대 초반에 사용했던 이런 수업 방식으로 매우 싫어하고 되게 올드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수업에서는 절대로 하지 않는 활동이지만은 여기는 수업 실연 면접입니다. 여러분들 신념을 버리기 바랍니다. 이거 할 때는 고득점을 위해서 확실하게 나 이거 했어요 라는 걸 보여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싫지만 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했냐면 비의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어떤 활동을 해보면 좋을까? 그러면 누구? 하고 듣고 한 2개에서 3개 정도를 들은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모두 모아서 오늘 해볼 활동을 정리해 봅시다 하고 이동해서 찝어주면서 첫째 뭐뭐뭐뭐뭐, 둘째 뭐뭐뭐뭐, 셋째 뭐뭐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활동명은 굳이 다양하게 해보자, 해보기, 뭐뭐를 찾아라, 이렇게 귀엽게 안 바꿔도 되고 그냥 담백하게 뭐뭐 알아보기 이 정도로 담백한 문장으로 말해도 충분합니다. 요즘 트렌드로는 잘 나오지 않지만은 혹시 나온다면 사용해 볼 법한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3학년도 수업 실연과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구사항입니다. 수업 활동은 큰 거부터 작은 순서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은 전체 또는 개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짝, 세 번째는 모든 활동으로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한 형태입니다. 활동 1회에 적어야 되는 것은 바로 비의 성질이죠.
저는 그래서 비의 성질을 간단하게 저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적어놓곤 했었습니다.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를 곱해도 그 비율은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인 0, 곱 비, 비율 같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활동 이 부분에서는 사용하는 성질로는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비와 비율은 같다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통 성질을 사용해서 이 성질을 정리한다라고 했고요. 키워드로 수직선도 적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에 수직선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활동 1과 활동 2를 연결해주는 이 부분에서는 이 연결하는 멘트를 어떻게 생각해볼까 했더니 저는 레시피로 주로 사용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레시피를 처음에 제공하고 활동 2에 넘어갔을 때 추가 레시피를 제공하는 형태를 가졌습니다. 수학에서도 이와 같은 모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형의 전형적인 예시에 있는 수업안이죠. 해당하는 성질을 두 가지 주고 거기에 대한 공통점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 이 전형적인 모형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질문 받는 모습과 갑작스럽게 질문을 받는다라고 저는 여기에 적어놨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으로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질문에 모둠으로 활동을 한다. 그리고 허용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 쳐서 확실하게 적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허용적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저는 아이들이 중간에 하는 질문들을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를 곱해도 0을 곱해도 같나요? 이런 추가적인 질문을 자연스럽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적어주었습니다.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구상지에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으로 구상을 하는 편입니다. 구상지가 덜어오면 덜어올수록 여러분들이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업 실련 시작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은 비의 성질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요즘 최근에 너무 추워져서 쌀죽을 끓여봤어. 그런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에게 특별히 선생님의 비밀 쌀죽 레시피를 알려주려고요. 궁금하죠? 그치. 자, 근데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쌀죽을 2인분 끓일 때 쌀 1컵과 그리고 물 4컵을 넣어서 만들죠. 자, 그러면 이것을 예전에 배웠던 비를 사용해서 한번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때 비는 물의 양에 대한 쌀의 양의 비로 한번 구해 봅시다. 와, 많은 친구들 손을 들어 주었네요. 그러면 이 비는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1대 4가 되지요. 그러면 이 1대 4에서 뒤에 있는 이 후항의 뜻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보민이? 그렇지. 뒤에 있는 후항은 기준이 되는 양, 즉 기준량이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앞에 있던 전항은 태준이? 옳지. 비교하는 양, 비교량이 됩니다. 다들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럼 이 비를 비율로도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자, 서윤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4분의 1이네요. 우리 4분의 1이라고 해줬는데, 우리 이 비를 비율로 바꿀 때, 분모에는, 옳지. 기준양, 분자에는, 맞아요. 비교하는 양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비와 비를 비율로 바꿀 때의 방법, 다들 잘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아니, 선생님이 이 쌀죽을 혼자 먹다가 친구한테 조금 줘봤거든? 근데 이게 너무 맛있대. 그래서 자기도 만들어 보겠다고 선생님한테 이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또 착한 마음으로 또 알려주려고 하는데 이게 2인분이 아니라 4인분을 만들 때의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학습지 한번 꺼내봅시다. 학습지에 있는 표를 가지고 2인분일 때가 아니라 4인분일 때 이 필요한 쌀과 물의 양을 적어보고 그리고 이를 비와 비율로도 한번 나타내 봅시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이때 기준량은 물의 양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2인분일 때 쌀의 양은 한 컵이다, 그치? 그럼 2배가 된 4인분일 때의 쌀의 양은 맞아, 2컵이지?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서 물의 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적어보고 이를 비와 비율로 나타내보자. 자, 이거 비와 비를 비율로 나타낼 때는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옳지, 잘 기억하고 있네. 분모에는 기준량. 오케이, 잘 기억하고 한번 비를 비율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시간 더 필요한 학생 있습니까? 선생님이 쭉 둘러보니까 다들 비와 비율로도 잘 나타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동 결과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4인분일 때 쌀의 양은? 옳지. 자, 2배가 돼서 2컵. 물의 양은? 맞아요. 또 2배가 돼서 8컵이 나옵니다. 이를 B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옳지. 전부 다 큰 소리로 얘기해주네요. 2대 8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비율로도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까? 하선이? 그치. 8분의 2가 나오고, 서윤이 보충? 와, 맞아요. 8분의 1을 약분하면 4분의 1이 나옵니다. 비율이 4분의 1? 어디서 봤는데? 그렇지. 우리 쌀주 2인분일 때의 비율이 4분의 1이었는데 똑같이 4인분을 만들었을 때도 4분의 1이 나오네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비의 성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윤이? 와, 맞아요. 자, 전항과 후항에 같은 수를 곱해도 그 비와 비율은 같다라는 거 우리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의 성질을 하나 찾아주었네요. 그런데 쌀죽만 먹으면 목이 막히죠. 그래서 선생님의 비밀 레시피 하나 더. 바로 선생님의 비밀 레시피인 포도주스 레시피도 선생님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포도 원액 8컵에 물 10컵을 넣으면 포도주스 2병이 나옵니다. 근데 이걸 또 친구가 맛보더니 너무 맛있다고 또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하네. 그런데 이 친구가 자, 혼자 먹을 거라고 한 병이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한 병일 때 이 포도주스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수직선에 한번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수직선의 표시가 다 끝난다면 이것을 비와 비율로도 한번 나타내 볼까요? 자, 활동 시작해 봅시다. 시연이가 지금 팔을 다쳤네. 그러면 지금 쓰는 건 좀 무리니까 짝인 지윤이가 좀 도와줘 볼까요? 서로 배려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지금 재영이랑 다은이 벌써 활동이 다 끝났습니까? 오, 그러면 우리 여기에 숨겨져 있는 B의 성질은 또 무엇이 있을지 한번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여러분 한번 함께 짝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자, 시간 더 필요한 짝 있습니까? 없으면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서준이? 그러면 서준이가 한번 앞에 나와서 수직선에 직접 표시를 해볼까요? 자리로 돌아와도 좋습니다. 자, 서준이가 이렇게 표시를 해줬는데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렇지. 두 병에서 한 병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포도 원액이 4컵, 물은 5컵이 되지요. 그러면 각각의 비는 어떻게 됩니까? 다들 이제는 전문가가 다 됐네. 8대 10과 그리고 4대 5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비율은 맞아요. 모두 다 5분의 4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B의 성질은 그럼 우리 무엇인 것 같습니까? 좀 전에 이야기 나누던 재영이랑 다은이? 그치. 이번에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B와 비율이 같다라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여러분들 벌써 B의 성질 2번째까지 찾아주었네요.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첫째,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곱해도 그 B와 비율은 같다. 두 번째,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나누어도 그 비율은 같다. 이렇게 두 가지 성질을 잘 찾아주었습니다. 우진이? 우진이 질문. 좋습니다. 우진이가 전항과 후항에 그러면 0을 나누어도 B와 비율이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는 걸 보니까 다들 비슷하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점 있습니까? 재영이? 그럼 이번에는 곱하는 게 아니라 전항과 후항에 각각 같은 수를 더해도 B와 비율이 같은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선생님도 궁금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모두먼들과 함께 방금 나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유롭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직접 찾아보려는 노력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모두먼들과 함께 앞서 나온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 왜 그런지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 있습니까? 세연이? 그래, 좋아. 그러면 모둠에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질문도 한번 답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활동 시작해 봅시다. 여기는 0을 곱해도 되는지, 같은 0을 곱해도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네요. 지원이가 말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했네요. 그래도 끝까지 말해준 지원이도, 그리고 지원이가 말할 수 있게 기다려줬던 우리 선모듬도 선생님 모두 칭찬합니다. 와, 1모듬은 벌써 활동이 다 끝났으니까 그러면 한번 발표해 볼 준비도 해볼까요? 자, 활동 다 끝났습니까? 선생님 여러분들 활동한 걸 보니까 와, 이렇게 열심히 서로와 함께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선생님이 감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찾은 내용들을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합시다. 오모듬?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걸 보니 비슷한 결과를 찾은 것 같습니다. 전항과 후항에 0을 곱하거나 나누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세원이?
옳지. 그치. 모두 다 0과 0이 나옵니다. 0 대 0은 0 대 0. 모든 수가 다 0 대 0이 나오므로 이거는 옳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인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더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시완이? 맞아요. 같은 수를 더했더니 비와 비율이 완전 달라져 버렸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예시를 우리 배웠던 쌀죽을 가지고 한번 예시를 들어볼까요? 원래 쌀죽이 1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선생님이 똑같이 이식을 더해 볼게요. 똑같이 이식을 더하면 비가 맞아요. 3대 6이 되죠. 이것을 비율로 나타내 보면 6분의 3, 즉 2분의 1이 나옵니다. 4분의 1이었는데 2분의 1이 되었네요. 이거는 비율이 맞지 않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전항과 후항의 0을 곱하거나 나누면 안 된다. 그리고 맞아요. 전항과 후항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안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둡시다. 다시 한번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웠던 비의 성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를 어떻게? 곱해도 그 비와 비율은 같고, 두 번째,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수를 어떻게? 나누어도 그 비와 비율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잘 기억하고 있죠? 영상이 유익했나요? 유익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 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은 끝까지 다 본다고도 수고했고, 오늘 또 임용 1차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고 하네요. 좋은 결과이든 조금 아쉬운 결과든 여러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노력만큼은 변하지 않으니까 아쉽더라도 그래도 조금 더 힘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이 길들이 참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길을 끝까지 해나간다는 것도 정말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노력이 아쉬운 결과가 되지 않도록 2차까지 조금만 더 수고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청자와 교사와의 관계겠지만은 내년에는 교사와 그리고 교사, 이 선후배 관계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